예, 5일간 만에 동강이네요. 예, 제가 좀 쉬었죠. 한 2주 쉬고 왔습니다. 쉬면서 정리 많이 했어요. 예, 다 놓은 거는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오늘 할 거는 현재 시기의 이해 기초편이에요. 지금 신규 분들도 들어오셨는데 사실 원래 신규 분들은 말씀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잘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제가 알기가 힘들어요. 예, 글마다 의사 어떻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기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제 밴드 쭉 하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제 밴드 특성을 이해하실 테지만 예, 제 밴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예, 만만치 않습니다. 워낙 이게 기초부터 이렇게 쌓아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이 진행되어 오신 분들은 옛날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 안 가는 거 당연하다 싶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초편 만들었는데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현재 시기가 되게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시기가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독특한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독특하다는 건 뭐랄까 일반적인 게 있고 다를 때 독특한 거죠. 근데 일반적인 걸 모르는 상황에서 뭐가 독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블로그 글에다도 현재 시기 어떻게 다르고 뭐가 독특하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 글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제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도 정말 못 알아들으시는 게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일단 기초가 되어 있어야지 현재 시기가 뭐가 다르고 왜 이런 변화가 발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원래 시장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초편 하고 그다음에 현재 시기가 뭐가 다른지 지금 최근에 음성 강의하고 블로그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오래간만에 동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신규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계시고 한데 아마 제가 부동산 쪽을 공부를 하면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딱 하나예요. 하나. 제가 지금 딴 것도 공부를 해볼까 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재테크에는 되게 많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제일 대표적인 건 주식도 있고 뭐 채권 같은 것도 있고 환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그냥 부동산만 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제가 맨 처음 공부를 하면 제일 궁금했던 건 딱 하나예요.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예요. 내가 알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적용한 게 틀린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가 모자랐구나. 그럼 더 공부하면 되겠지 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것조차가 없으면은 부동산의 움직이는 건 어차피 알 수가 없어. 이걸 갖다 흔히 뭐하면 부동산은 심리 게임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제 밴드에서 초반에 하셨던 분들도 초반에 제 밴드 거쳐나가고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분들도 가끔 그 뒤에도 그 얘기를 해요. 종종. 그래서 제가 막 뭐 합니다. 그분들 그런 얘기 하면은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네가 부동산을 심리하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네가 부동산을 가르치면서 부동산을 알 수가 없다고 인정을 하는 꼴이야. 부동산을 알 수가 없다고 인정을 하는 꼴에서 뭘 가르칠 수가 있냐? 차라리 점을 치지 그러면. 부동산을 심리하고 부동산을 알 수 없다고 해놓는 순간 더 이상 거기는 공부가 끼어들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 알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했고 그 공부한 결과로 아는 것이 부동산과 가장 관계가 깊은 건 공급량이다. 근데 단순한 공급량이 아니라 공급량의 누적량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급량의 누적량이라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 왜냐면 우리는 가격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가격을 알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되죠? 부동산에 가면 돼요. 부동산에 가면 지금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달 가격이 나와요. 지난달 가격.
최근에 부동산 여기 시세가 어때요?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리고 현재 올라온 추세구나. 곧 그럼 다음 달에 오르겠네요 하고 생각을 하고 매입을 하시거나 떨어지는 추세네? 그럼 빨리 팔아야지 하고 매도를 하시거나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막상 다음 달에 되면 결과는 달라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경우가 굉장히 그런 분들은 뭐냐면 꼭 내가 팔면은 올라. 분명히 부동산에게 물어봤는데 내가 팔면 올라. 뭐 이원계 되시는 거죠. 이원계. 안 오를 줄 알고 안 샀는데 올랐네. 이원계 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알아본다는 거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의 가격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는 알려줘요. 거기에 대한 힌트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힌트는 알기가 힘들어요. 현장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다 물어보고 알 수가 있다면 부동산 분들은 당연히 아셔야겠죠. 지금 제 밴드에 부동산 분들 굉장히 많은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저도 부동산에 업을 했던 사람이고 아세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장에 있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근데 현장에 있다고 아는 게 아닌데 현장에 있던 분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얘기를 듣고 알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장님이 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몰라요. 현장에 있다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현재의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결국 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시세 차익형 매입을 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 수익형으로 매입을 할 때는 현재의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시세 차익형일 테니까 앞으로의 가격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찾다가 보니까 누적 공급량과 거의 연동을 하더라고요. 이 누적 공급량은 무엇과 연동을 하느냐? 인허가 물량하고 연동을 하더라는 결론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허가 물량을 가지고 시장의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인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죠.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서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나오게 돼요. 즉 인허가는 준공보다 보통 한 30개월 정도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는 얘기는 약 30개월, 2년 반 이후에 입주 물량을 안다는 얘기와 거의 같아요. 꼭 같지는 않습니다. 인허가 받고선 착공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같은 건 아닌데 대체로 보면은 아주 특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인허가가 증가를 하면은 2년 반 이후에 준공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2년 반 후에 준공. 그것이 결국 공급량이죠. 공급량의 누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끔의 경우는 인허가가 늘고 그 다음에 분양이 나오겠죠.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까지 안 가고 분양에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알려면 우리가 분양이 무너지는 걸 알려면 준공을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준공은 더 지니까. 인허가, 분양, 준공이기 때문에 준공 물량을 가지고는 이 분양 물량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분양 물량을 알려면 앞에 인허가 쪽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를 통해서 분양과 준공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갖다가 대부분 이 물량의 누적치하고 어느 시장에 적정 물량이 있다면 현재 물량은 이 적정치보다 작지만 이때 인허가가 이만큼이 높다면은 즉 이후부터 2년 반이 지난 후에 물량은 이렇게 늘어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반 정도의 시차가 있죠. 2년 반 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쭉 되다가 인허가 물량이 현재는 이렇게 과물량이지만 인허가 물량이 이렇게 적다면 2년 반 정도 이 시점에서 2년 반 이후에는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지금 현재 물량이 적정 물량보다 작은 것이 모인다면 어떻게 된다? 물량 부족 구간이 길어지면 상승폭은 커져요. 가격이. 그리고 이렇게 과물량 구간이 이거 물량이 많죠?
물량이 많은 게 첫 해 물량이 많았습니다. 이때는 가격이 바로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량이 부족한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는데 이때 플러스 2이 나왔다면 이걸 갖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아직 부족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바로 하락을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물량 누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 오고 나서도 공급 물량 적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 경우에 아직 누적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도권 시장을 보자면 2017년도부터 누적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세가가 하락을 나옵니다. 하지만 매가 하락은 2018년도 말에 나옵니다.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오차가 생겨요. 이게 물량 누적이 되는 구간이야. 물량 누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딱 뭐라고 할까? 실거주하는 것만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요거 외에 가수요라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가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수요. 투자수요가 이게 변수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이 시장이 좀 더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 항상 기본은 요걸로 놓고 보세요. 요 가수요는 요건 믿을 게 못 돼요. 이 가수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같은 투자자입니다. 실거주를 하시는 분은 어차피 사야 돼요. 거기서 집을 사던 전세를 넣었던 월세를 넣었던 어떤 식으로든 실거주 에너지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안 사면 돼요. 그냥 안 사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변덕쟁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보지는 않아요. 부동산 가격을 볼 때 물론 얘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만드는 건 실거주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걸 증폭시키는 역할 가격에 증폭시키는 역할을 가수요, 투자수요가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본적인 시장의 가격에 대한 개념이에요.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을 봅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을 통해서 시장의 가격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움직임은 알 수가 있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물론 예외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예외 있어요. 하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즉 공급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수요는 어떠느냐? 원래 시장은 수급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판가름이 된다고 하죠. 그럼 수요는 어떠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수가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 수요는 변수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왜 수요가 크지 않느냐, 왜 수요가 크지 않느냐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시장에 이미 진입을 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세든 월세든 진입을 하는 순간 어느 정도 실수요 에너지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전세가가 올라가죠. 월세로 들어가시게 되면 월세 수익률에 올라간 것에 보탬이 되고 계세요. 이미 집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사실 때는 이미 실수요 에너지가 자기가 본의 아니게 작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장에서 완벽하게 신규 수요라고 한다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신규 세대 2인 이상, 즉 신혼부부입니다. 대부분 신혼부부를 갖다가 완벽한 신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기존의 집에서 이렇게 사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신규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새 집을 얻는. 그래서 이 결혼 쌍수를 갖다가 몇 쌍이 결혼을 했는가를 갖다가 기본적인 수요로 보는데 이 수요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1년 기준으로 오차 나봤자 작년보다 오해가 줄어봤자 거의 대부분 2만 쌍 정도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전국 다 놓고 봤을 때. 전국 다 놓고 봤을 때 2만 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만 쌍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공급량은 수도권만 봐도 공급량 인허가 기준 보면요, 적을 땐 20만 호 아래도 떨어져요. 근데 많을 때는 40만 호 넘어가요. 수도권에서만 20만 호씩 차이가 나요, 공급 물량은. 근데 수요 측은 차이 나봤자 2만 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캐치해내기는 되게 힘들어요. 너무 미약해요. 반면에 공급량의 변화는 워낙 크기 때문에 공급량만 가지고도 시장을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수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급에 비해 가지고 변동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수요 측을 갖다 크게 봐야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어디냐? 수요 측을 크게 봐야 되는 곳들은 보통 소도시들인데 기타 지역과 광역권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자면 섬 같은 곳, 섬이 있어요. 섬. 이 섬 안에서는 섬은 딱 이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떨어져 독립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수요가 만약에 크게 늘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전세나 월세나 또는 매가가 크게 상승을 할 확률이 큽니다. 이게 어느 곳에 주로 발생을 하냐면 지금 전국에 보면 혁신도시가 거의 이런 스타일이에요. 공기업이 한번 내려가 놓으면 전월세 값이 확 쪄요. 그 예전에 보면은 섬 같은 데 진짜 섬 같은 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전 이 수도권 쪽에서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데가 있는데 되게 오래된 얘기, 한 10년 전 얘기인가? 영흥도 맞았던 것 같아요. 영흥동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거기 화학발전소였거든요.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를 지면서 발전소 짓는 인원들이 당연히 대규모 들어오겠죠. 이발시금들이 단체로 들어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섬이라는 독립된 구간에서 맞춰가지고 딱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태고 대규모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전월세 수익률 같은 게 확 뛰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독립된 데서는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지방 소도시나 이게 섬 같은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수요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긴 미치는데 너무 미약해서 우리가 그걸 포착해내기 되게 힘들어요. 반면에 공급량은 굉장히 진폭이 크기 때문에 공급량을 위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시장의 전월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매가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는 겁니다. 왜 공급량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지 아시겠나요? 이런 개념이 이런 개념. 그래서 우리가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근데 이 공급량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한편에서 되게 복잡한 얘기들 되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원래 이게 간단한 개념들 아닌데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물량은 뭐냐면 가장 큰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분양제예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선분양제라는 건 뭐냐면 건설사 입장에서 타겟을 어디에 맞추냐면 분양에 맞추는 거예요. 분양. 일단 분양을 하고 나면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이 집은 누구 집이죠? 건설사 집이에요. 분양을 받은 분양자 집이에요. 벌써 수요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건설사 집이 아닙니다. 즉 이 집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어요? 건설사한테 있나요? 분양하기 전에는 건설사에게 있습니다. 즉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면은 건설사가 그걸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분양을 받은 다음에 떨어지거나 오르면, 여러분들 분양을 받은 다음에 값이 올랐어요. 그걸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P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P 받아서 건설사 주시나요? 아니죠. 그럼 마이너스 P 나오면 건설사가 보태주나요? 아니죠. 수의자 책임이죠.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언제 분양을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계속 건설사는 분양이 되는 거예요. 분양이 가장 중요해요. 언제 분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분양을 언제 해야 될까요? 물 들어올 때 노조해야죠.
즉 경기 좋을 때 분양을 하게 돼요. 만약에 후분양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어진 다음에 판다면은 경기 좋을 때 분양을 할까요? 경기 좋을 때 준공을 해야죠. 하지만 왜냐면 즉 언제 후유 측한테 넘기느냐, 건설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건설사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파트 하는 물건을 여러분이 건설사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 하는 물건을 판다면 언제 파야 될까요? 가장 높은 값을 받을 때 파야겠죠. 가장 높은 값을 받을 때 파야 되는데 그 파는 시점이 분양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경기가 좋을 때 분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완공을 하고 팔게 되면 가장 경기가 좋을 때 완공이 돼요. 준공이 돼야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분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좋아요. 가격이 좋을 때 분양. 가격이 여기 좋을 때 분양 물량이 여기 쭉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양 물량이 여기 증가합니다. 분양 물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뒤부터 1년, 2년, 3년, 대략 3년, 2년 반 이후에 준공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자, 부동산 가격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자, 이게 가격 그래프입니다.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설사면 어느 시기에 분양을 하고 싶으세요? 분양을 언제 해야 될까요? 이때 해야겠죠. 이때. 가장 가격이 좋을 때 분양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은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 가격이 꺾였을 때 준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준공은 부동산 가격이 꺾였을 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가능한 높은 시점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분양을 한 이후에 준공할 때는 경기가 꺾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언제 발생을 했냐면 수도권의 2008년도 이후에 발생을 한 사건이에요. 수도권 2008년도 이후에 분양은 했는데 준공할 때가 되니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수요자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막 집단 소송 걸고 2008년 이후에 준공 다가오면서 영종도 뭐 이런 데서 그때 김포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데서 막 집단 소송이 걸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미 지어지는 건물은 다시 부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장에서 건물 부순 적 있기는 있어요. 어느 아파트였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느 아파트는 이제 한 동, 두 동이가 두 동 건물사에 부셨습니다. 부신 경우도 드물지만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하락을 하는데 준공 물량은 늘어나게 돼요. 왜냐면 여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분양 물량도 이렇게 많아져요. 분양 물량도 많아집니다. 분양 물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질수록 분양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꺾인 2년 반 동안은 상당히 많은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기 하락이 가속화가 되겠죠. 하락이 가속화가 되는. 이게 부동산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물량들이 다, 자, 그럼 이때부터는 분양이 될까요? 이때부터는 경기가 꺾이고 입주할 때 고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분양권 사실 것 같으세요? 안 삽니다. 이때부터는 분양 물량이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때부터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후 2년 반 정도가 되면 이제 물량이 감소 시기가 오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생겨요. 사이클이 생기는데 그럼 2년 반마다 3년 주기로 사이클이 생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물량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물량의 누적치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량 누적치. 이 시기 있잖아요. 이 시기만 딱 놓고 보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저기 김현미 장관님이 하시는 얘기 물량은 충분하다. 가격이 오를 때 물량이 충분하다. 물량이 없어서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량이 없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물량이 없다. 물량이 없는데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물량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물량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시기가 전부 다 물량 시기잖아요. 여기서 분양한 건 언제 나올까요? 이때.
여기서 분양한 건 이때, 여기는 이때. 즉 누적 물량, 누적 과물량이 막 쌓이는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 한 시기만 놓고 보면, 이 시기만 딱 놓고 보면 이때 이 딱 지점에서 나온 물량은 없을지 몰라도 그 직전까지 물량의 누적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소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동산 10년 주기 소유라고 하는 이유가 이 분양 이후에 준공까지가 보통 3년. 3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락 때는 48개월로 4년 정도 걸립니다.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물량이 해소되는 데만, 물량이 나오는데 4년. 이게 해소되는데 1, 2년 정도. 그게 보통 5년 정도 잡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년 주기 소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락기에 5년. 이 정반대의 현상이 상승기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기 5년, 상승기 5년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10년 주기 소유라고 하는 게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은,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은 점유 형태 중에서 자가가 올라가요. 자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사이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 동안에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초반부에는 월세가 크지만 후반부 넘어갈수록 전세가 비중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가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는 모양새가 생겨요. 대부분 상승기에는. 그리고 하락기에 접어들면 자가가 전세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자가가 월세로 이동을 합니다. 이건 지역마다 좀 달라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기타 지방이라고 하는데, 기타 지방에선 자가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격시에서도 자가에서 월세로 많이 넘어가요. 예. 근데 전세로 많이 넘어갑니다. 수도권은 대부분 자가에서 전세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기타 지방에선 자가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게 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기가 되면 자가가 줄어들고 전세가 올라가게 돼요. 이때는 전세 비율이 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올라간다고요. 전세나 월세 중에 올라간다는 거지 실제 비율은 떨어집니다. 전세 월세가 다 비중이 떨어지고 자가가 올라가요. 반면에 가격이 하락기가 오면 자가는 떨어지고 전세와 월세 비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초반하고 후반은 많이 다릅니다. 올라가는 도중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전세가율이 올라가요. 전세가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 초기에 나왔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번 장 초기에 수도권은, 그러니까 하락 스타트했을 때 수도권이 전세가율이 몇 프로 시작했냐면 4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전월세 전환율이 대략 한 6점 몇, 이때는 몇 나왔을까? 8년이면 한 8, 9% 나왔을래나? 전월세 전환율이 한 9% 정도 나왔을래나? 아마 8, 9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는 우리가 이금융권 끌어다 쓰고 어쩌고저쩌고 아마 한 6%대 나왔을 거예요. 6에서 7%대? 뭐 이 정도 나왔을 겁니다. 이금융권 끌었을 때는 저는 8점 몇 가지 받고, 1금융권 끌었었다면 아마 6% 정도? 이 정도 선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원 사태 터지고, 제 기억에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원 사태 터지고 2009, 2010년도 오면서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을 해서 거의 5%대 미만까지 떨어졌던 걸로 제가 살짝 기억이 나네요. 지금 보니까 그 정도까지 됩니다. 6%대 그 정도. 자, 근데 전세가율이 40%예요. 1억 기준 잡아봅시다. 집값이 2억이에요. 그럼 전세 얼마? 전세 4천입니다. 월세는 얼마? 전세 전환율이 8%대라고 치면은 3.2%? 이 정도가 나옵니다. 3.2%, 즉 얼마? 한 달에 30만원. 1억짜리 집을 전세로 살면 4천만원이고 월세로 살면 3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 뒤에 봅시다. 그 뒤에는 전세가요 이번에 수도권 얼마에서 반등을 했냐면 한 60%, 64% 정도에서 반등했던 걸 기억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전월세 전환율이 한 6.7 됐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나오죠? 이게 한 4점 몇 나오죠? 한 4.2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4.2. 자, 2억짜리 집이에요. 전세가의 64%면 이건 얼마죠? 전세일 때는 6,400. 월세는 4.2면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입니다. 봅시다. 하락기 스타트했을 때 2억짜리 집을 여러분들이 전세로 살려면 4천만 원이면 삽니다. 평균이 4천이라는 거예요. 평균이 4천이라는 얘기는 4천도 안 가는 경우가 있다. 4천. 우리가 보통 기존 많이 잡는 그냥 3억짜리 집을 잡아봅시다. 곱하기 3하면 되죠. 얼마? 3, 42. 1.2억. 3억짜리 집. 그냥 보통 수도권에서 평균 30평대 잡으면 됩니다. 그게 전세가가 2억 2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승할 때는 전세가율이 64%였으니까 이것도 3억 기준 잡으면 얼마야? 3, 6, 18, 3, 4, 12. 한 2억 원? 3억짜리 집이 전세가가 2억이에요. 상승할 때는. 자, 하락기 상승기입니다. 그냥 너무 자세히 보려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뭐 자세하게 하는 건 어차피 분이 한 달 동안 자세한 거는 못합니다. 대강 개념만 잡으시고 단기 밴드 어차피 오신 분들 계시니까 제 블로그 글에 어차피 다 있어요. 당시 거부터. 당시 거부터 다 있진 않네요. 아기곰 카페 있었는데 아기곰 카페가 지금 폐쇄돼서 제 옛날 글 한 800편이 없어졌는데 예, 하게 되게 최근 제 블로그를 보면 있어요. 그거 보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3억짜리 집 기준 잡았을 때 전세가 2억 2천이에요. 월세 30만 원입니다. 하락할 때 지점이에요. 상승할 때는 3억짜리 집 기준 잡았을 때 전세가 2억입니다. 2억 2천에서 8천이 올랐죠? 월세는 한 40만 원이 됩니다. 이 두 개는 이렇게 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전세는 많이 올랐네. 2억 2천에서 2억이면 많이 올랐죠? 월세는 30이나 40이나 뭐 오른 건 맞는데 부담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결정적인 차이냐? 이때는 대출금리가 한 6%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6% 정도 잡읍시다. 즉 여러분들이 집을 2억짜리 집을 샀다면 대출 끼고 2억짜리 집을 샀다면은 이때는 2억을 갖다 좀 더 대출로 잡은 걸 낍니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 낸다는 얘기죠? 이자가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자가로 사실 때는 한 달에 50만 원을 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전세는 2억 2천만 내시면 돼요. 월세는 30만 원만 돼요. 여러분들 자기 집으로 살면서 50만 원 내실래요? 월세로 살면서 30만 원만 내실래요? 이게 낫겠죠? 그래서 자가에서 전세와 월세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발생을 하는 현상이에요. 이때. 자가가 하락을 하고 전세와 월세가 상승을 합니다. 비율이. 하락할 때는. 반면에 상승할 때, 상승 스타트 때는 이 현상입니다. 4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때는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때는 금리가 2012, 2013년부터 금리가 3%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가로 살면은 한 달에 얼마 내면 된다? 25만 원만 내면 돼요. 2억짜리 기준 잡았을 때. 한 달에 25만 원만 내고 자기 집에 사실래요? 아니면 한 달에 40만 원 내시면서 월세 사실래요? 자가 괜찮은 것 같죠? 이렇게 보면은. 한 달에 25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월세 사실은 한 달에 40만 원 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제 정규편 보면 그 닫힌 게 개념이 있죠? 닫힌 게 정규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장을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안 보여요. 도대체 이게 뭔지. 근데 닫힌 게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보세요. 여러분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뭘 선택하시겠어요? 자기 집에서 살면서 50만 원 내실래요? 월세로 30만 원 내실래요? 또는 자기 집에 살면서 2억짜리 집을 갖다가 4천만 원, 3억짜리 집을 2억 2천만 내고 하실래요?
자가보다는 전세가 유리한 것 같죠. 자가보다 월세가 유리한 것 같죠. 그래서 자가에서 전세와 월세의 이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월세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반등 때는 보면은 자 전세가 많이 오르는 건 이해가 가요. 그쵸? 전세가 그럼 사람들이 전세는 안 가겠네. 근데 월세는 30만 원 내나 40만 원 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30이냐 40이냐 차이가 아닙니다. 이때의 30은 뭐죠? 자가보다도 마이너스 20만 원을 내는 30입니다. 비교할 때. 이때의 40은 자가보다 플러스 15만 원을 더 내는 40이에요. 즉, 이 두 개의 갭은 이 30에서 40, 10만 원의 갭이 아니라 이 둘을 합친 35만 원의 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가보다도 불리해지는 겁니다. 즉, 이때는 자가보다 무조건 위에 있는 자가보다 불리해져요. 그리고 전세가율도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전세에서 자가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월세에서 자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기에는 자가가 올라가고 전월세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제가 말한 지금 시기에가 굉장히 이상한 신기한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특성이 있다, 독특하다 얘기했을 때 평균 원래는 어떤 거냐고 봤을 때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시장에 아주 그냥 대충 그려놓은 시장의 원래 모습은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통 2년 3년 정도 하락을 하면은 이 하락 추세 사이클을 탔다고 봐요. 하락 추세 사이클을 타게 되면은 보통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전세나 월세의 비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가의 비중이 떨어지게 돼요. 오늘 좀 많이 줄 것 같은데요. 필기가 많네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이번 장은 뭐가 특이하다는 것이냐 도대체. 뭐가 특이하다는 것이냐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글 올리면서 이번 장은 특이하게 전세가의 상승이 매가의 상승과 바로 연동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 지표 보니까 그거네? 전세가가 올라가면 다 월세가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공부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를 갖다가 알지 못하면은 그런 현상이 단순히 발생을 한다는 것만 놓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럼 보통은 어떠느냐 또. 보통은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렇게 상승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 전에 벌써 이 정도가 되면 전세가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이 나와요. 전세가의 상승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세가의 상승이 나오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매가의 상승이 나와요.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세가의 상승은 이미 나오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매가의 상승이 나와요. 이 중간에 뭐가 비어 있을까요? 어떠한 현상이 비어 있을까요? 전세가율이 비어 있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올라와가지고 그 뒤에 매가의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갭투자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이 전세가율의 상승을 불러오고 전세가율의 상승이 무엇을 불러오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억짜리 집, 4천짜리, 얼마였죠? 30만 원. 예, 자가, 전세, 월세, 하락기 때, 상승기 때는
2억짜리 집 똑같다고 봤을 때 전세는 6,500, 월세는 40. 여기서 자가는 얼마예요? 월세와 환산을 해버리면 여기는 50이 됩니다. 여기는 월세와 환산을 하면 얼마가 돼요? 2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누가 1등? 이때는 전세나 월세가 1등. 얘가 1등이나 2등입니다. 그리고 얘가 꼴등 자가가. 상승기 때는 자가가 1등. 그 다음에 여기서 2등, 3등을 둘이 나눠 갖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변환이 되는 시계표예요. 중간에 한번 볼까요? 중간 봅시다. 이 중간에. 자, 전세 가격이 올랐죠, 여기서. 월세는 특별히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월세는 전세와 종속 관계예요. 즉,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월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세 가격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좀 신랑하게 좀 뭐라고 했는데, 금리 올라가면 월세가 올라간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길래, 유명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길래, 시장 구조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이 좀 신랑하게 깠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여간에 월세는 전세에 종속됩니다. 그냥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전세하고 월세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월세 가격이 오른 적이 있는지. 그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 월세 가격이 올라갔겠네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전환율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월세 가격도 같이 하락에 나옵니다. 개념이 그 다른 개념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월세의 전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전혀 달라요. 전혀. 엄마 아빠만큼 다릅니다. 자, 하락장대 상승장대 연대이고, 자, 전세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40%에서 60% 올라갔다고요. 중간에 한번 봅시다. 50%? 50%대 봅시다. 중간에. 자가 2억. 전세 5천. 월세, 얼마 할까요? 똑같이 할까요, 그냥? 월세, 똑같이 하면은, 잡았을 때, 9, 45 나누면은 36? 이 정도 될래나? 자, 이 정도 잡읍시다. 그리고 이때 금리가 중요해요. 금리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금리가 5%대를 찍고 있다. 봅시다. 중간에 금리 5%대를 찍고 있어요. 그럼 2억이면 얼마죠? 2억에 5%면은 1000만 원, 500만 원 하면 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40몇만 원, 42만 원. 자, 자가로 살면은 42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월세로 살면 36만 원을 내면 돼요. 전세로 살면 5천만 원을 내면 돼요. 2억짜리 집에 5천에 전세로 들어갈 것이냐, 또는 자가로 살면서 42만 원을 낼 것이냐, 또는 월세로 살면서 36만 원을 살 것이냐. 이때는 선택의 기로인데요. 이때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나오고 있는 상태라면 굳이 자기 집을 살면서 더 많은 돈을 내면서 자기 집을 살 이유는 없겠죠. 이때는 전세나 월세가 더 유리해집니다. 즉, 전세 가격의 상승이 나왔지만은 점유 유형의 간의 이동은 나오지 않아요. 즉, 반대입니다. 여기 매수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 어렵죠? 어렵나요? 예. 자,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도 월세가 자가보다 더 유리해지는 상황, 이렇게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전세 가격이 계속 뛰어서 이걸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만족을 시켜줘야지 매가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전세가가 떨어지다가 올랐어요. 올랐지만 매가가 상승을 하려면 얼마가 돼야 된다? 이게 일정선 있는 거예요. 일정선을 뚫고 나서야 매가 상승이 나와요. 전세가 상승이 나오고 이만큼이 나와서 어느 지지선을 뚫어줘야지 매가 상승이 나온다고요. 이 지지선이 무엇이다? 이 지지선이 실거주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딴 책 보셔도 안 나와요.
그러면 실거주 비용이 많은 비용을 뚫고 나가서 실거주 비용을 뚫고 나갔다는 건 뭐냐면 실거주 비용에서 월세보다 자가가 더 유리해지는 시점이 돼야지 매가의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계산을 한 게 2013년도 상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상반기 수도권 전세가의 64점 몇 프로에서 반전이 나올 것이고 이걸 뚫기 때문에 이때 상승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했고 정확히 나왔습니다. 0.3%인가 0.2% 차이로 나왔습니다. 시기적 오차 한 달인가 나왔어요. 제 기억에 한 달인가? 한 달인가 두 달 안쪽 오차 나왔습니다. 상승 시기. 그 되게 오랫동안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니까 그 중간에 반등이 있었지만 실제로 4, 5년 동안 하락했는데 반등 시기는 제가 두 달 이내로 맞췄습니다. 이 개념이에요. 실거주 개념. 이 개념이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해요. 제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되게 제 나름대로는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간에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 자, 이 개념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점유율의 변화가 전세와 월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발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걸 할 때 이 자체도 중요했지만은 뭐가 중요했죠? 금리가 중요했다고요. 금리. 자, 이때도 만약에 이 상태였다고 봅시다. 금리가 만약에 2%대요. 이거 원래 상승 안 나왔어야 된다고요? 근데 금리가 2%대요. 그럼 1억을 빌리면 얼마예요? 대출 금리가. 2억을 빌리면 2%면 2억 200만 원. 한 달 기준 얼마예요? 뭐 17만 원? 한 달 기준 17만 원만 내면 자기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월세는 36만 원 내야 돼요. 어떤 게 유리해요? 자가가 바로 유리해지잖아요. 이거. 자가 바로 유리하죠? 자가가 유리하지 않았는데 5%일 때는 자가가 유리하지 않았는데 2%가 돼버리니까 바로 자가가 유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가 쪽으로 물려주겠죠. 이건 변화가 발생을 한다고. 이건 무엇에 의해 발생한다? 그냥 항상 이걸 볼 때 뭘 기준 봐야 된다? 금리 기준 보는 거예요. 금리 기준. 여기서 발생을 한 현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몇이냐? 2%대예요. 2%대. 즉 월세 수익률보다 어지간한 월세보다 자가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지간하면 자가가 유리합니다. 지금 월세 수익률이 여러분 이게 비교가 왜 그러냐면 월세 수익률이 3% 미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월세 2%가 가능해요? 월세 수익률 2%가? 월세 수익률 2%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집을 관리하면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뭐 세금도 내시고, 기타 등등 일단 머리도 아프고, 명의를 쓰면 다주택자도 되고 하는데, 굳이 2% 수익률을 내려고 매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월세 수익률은 2%가 불가능해요. 월세 수익률은 무조건 이거보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가가 유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좀 전에 얘기했던 전월세 전환율 문제. 전월세 전환율은 원래 금리보다 무조건 높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금리보다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했던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가 올라간다? B 아닙니다. 월세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간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폭이 상당히 적은 상태예요. 워낙 저금리 상태여가지고 지금 이 폭이 워낙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월세 자체가 자가보다 더 유리한 곳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전국 모든 곳을 전국 평균 잡았을 때 월세가 한 3.2에서 3.7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근데 자가는 대출금리 얼마 나오죠? 2.78에서 3.2 정도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가가 유리해요. 지금. 요게 안 나오는 곳이 딱 한 곳 있어요. 딱 한 곳. 요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이 이 자가보다 확 불리한데 딱 한 곳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서울. 서울이 2.8인가 나와요. 지금. 근데 서울은 특수한 곳이에요. 서울은 원래 이 기준 잡을 때도 저는 서울 같은 경우는 기준을 갖다 조금 루즈하게 잡아요.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10회 차익형 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은 원래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본 적이 없는 도시예요.
이것도 도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곳 있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곳은요, 이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면은 수익률이 어떤 순서냐? 서울이 제일 높습니다. 서울 높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광역시는 아니면 광역시급의 대도시들이 높고 순서가, 그 다음에 기타 지방의 소도시. 그래서 원래 수익률은 어디가 제일 좋다? 기타 지방의 소도시가 제일 좋아요. 그거는. 주택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가 전원율이 원래 가장 낮아요. 전원율이 가장 높은 거는 무엇이다? 다세대가 가장 높고, 제일 높은 거는 보통 다세대, 단독이 보통 제일 높습니다. 단독은 아직도 거의 10%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은 큰 틀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세하게 안 들어갈게요. 자, 이완 현상이 발생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상승기에는 자가가 전세나 월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이거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전세나 월세로 넘어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자 보세요. 제가 3년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 보통 추세 하락을 본다고 보는데, 지금 지방에서는 3년 이상의 하락이 나온 곳이 꽤 여러 곳 있어요. 꽤 여러 곳이 있는데, 매우 특이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특이하게도 자가 점유가 떨어지질 않아요. 즉 자가에서 전세나 월세의 전환이 발생하지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금리 때문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2.7, 2.8, 3%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로 사는 게 월세보다 오히려 유리해요. 지금 대부분 전국의 모든 곳에서 공통입니다. 지금 굳이 월세를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우리 집에 떨어진 건 가슴 아프지만, 내가 우리 집을 팔고 길거리에 나앉지 않는 이상 어차피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월세로 들어가면 한 달에 내는 돈이 더 커져요. 더 커진다고요. 이 집을 처분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게다가 한 달 들어가는 월세까지 더 커져요. 그럼 굳이 이 집을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가격이 하락을 함에도 자가 점유에서 자가의 비율이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건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저금리에 인해서 자가가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나옴에도 자가에서 전세나 월세 이동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 점유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냥 제가 블로그 썼던 게 인용이에요. 인용인데, 저금리로 인하여 끌어모을 수 있는 한 모든 수요를 끌어모아서 자가로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어느 선에서는 미래 수요까지 다 끌어다가 자가로 넣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지방에서 지금 자가 점유가 70%가 넘는 곳이 나왔습니다. 70% 넘는 곳이 나왔고, 뭐 기타 지방 가면 보통 60 후반대가 나와요. 60 후반대. 김수현 씨 책에서도 꿈에 자가 점유하고 했던 60% 중후반대가 그냥 넘고 가볍게 넘어주고 있어요. 지금 좋은 거냐고요? 현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매수 수요가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나중을 봤을 때 수요를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을 시에는 다음 상승까지는 전세가 이렇게 모여야지 이분들이 예비 매수가 되는데, 이 예비 매수세가 차질 않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자가가 하락을 하고 전세가 올라갑니다. 전세세가 올라가요. 또는 뭐 월세세가 되고. 그러면서 얘네가 뭘 하는 거냐면, 이게 예비 매수세가 되는 거예요.
그 이게 비중이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 전세 비중이 뭐 20%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하고 하냐면 매수 에너지가 가득 찼다. 매수 에너지 풀파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세 비중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가격 하락이 나오면도 자가도 떨어지지 않고 자가는 유지를 해주고 있고 또는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자가는 올라가요. 좀 울산이었나는 지금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도 자가 점유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꽤 눈에 띄는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전세나 월세가 늘질 않고 있어요, 지금. 왜? 저금리 때문에 저금리. 이게 저금리가 아니고 금리가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전세나 월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금리가 여러분들이 이번 초반 빌렸으면 3% 이내에 빌렸을 텐데 이게 금리가 올라서 4.5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30만원 내던 분이 45만원 낸다는 얘기고요. 60만원 내던 분은 90만원을 낸다는 얘기예요. 한 달 이자가 한 90만원을 내던 분은 3, 4, 12, 3, 5, 15, 135만원을 낸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3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출이 좀 많이 진행된 상황, 60이나 90 상황이 오면은 60만원 내다가 90만원 내려면요. 한 달 이자, 집 담보대출 이자 60만원 내다가 90만원 내려면 휘청합니다. 90만원 내다가 135만원 내려고 해도 휘청해요. 이게 지난장에서 무너졌던 이유예요. 지난장에 무너졌던 이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자금 상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하여 대출을 왕창 끌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금리가 상승을 하고 집값이 정체가 되니까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그분들이 다 파산을 했어요. 이걸 뭐하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게 지난장의 서브프라임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원 사태가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집을 살 능력이 되지 않은 또는 유지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나 대출의 완화로 인하여 집을 왕창 매입을 했는데 이게 집값이 정체 또는 침체가 들어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를 낼 능력이 안 되니까 전부 다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권까지 줄줄 무너졌던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원 사태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상황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원 사태를 얘기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냐고 묻는다면 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본적인 거는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집을 샀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쪽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리스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심리를 갖다가 조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아무 위에 없고 지금 이것이 우리의 펀더멘탈은 튼튼해? 에이, 아니에요.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펀더멘탈이 튼튼해요? 그건 아닌데 하여간에 그 정도 리스크까지는 아니어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반면에 어떤 측면이 다르냐? 이때는요. 뭐가 다르냐면 대출 규제가 늦었어요. 대출 규제가. 그래서 제가 이번 장도 보면 제가 2015년부터 제가 뭐겠죠? 대출 규제 해야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저도 좋습니다. 예, 당연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하면서 올라가줘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막으려면 이거. 다행히 대출 규제가 지난해보다 훨씬 빨랐어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 중에서 후순위 대출 받은 분 있어요? 집 1억짜리 전세는 6천 넣고 후순위 대출로 2,800 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 있으세요? 별로 없죠. 지난장엔 되게 많아요. 자, 이 상태면은 자기 돈이 뭐가 있냐고요, 지금. 10%만 떠지면 9천인데, 그거 합쳐보면 8,800인데, 복비 내고 세금 내고 하려면은 아무것도 없죠. 이거 깡통주택이에요, 이 상태면 이거 지금. 10%만 딱 하락하면 깡통주택입니다. 이런 대출로 인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난장 때 2008년, 2009년도에서 금리 올라가고 서브프라임 금리 올라가고 했을 때 보통 부동산 투자 하셨다는 분들 한 달에 이자 얼마씩 내냐? 그냥 기본 내면 300이에요. 300, 400, 500만 원씩 한 달에 이자 냈어요. 그러니까 못 버티죠.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을 내면서 얼마나 버틸 것 같으세요? 이자만 3, 400 내면은 못 버팁니다.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분들이 숱해요. 근데 이번 장은 다행히 지난 장보다는 대출 구제가 강해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후분양까지 해서 틀어막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가 그 정도 큰 편은 아닙니다. 금융위기, 그러니까 부동산 발 금융위기 쪽에 봤을 때 그 정도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양호하게 됐어요. 단지 주택가격이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전혀 없냐? 그렇진 않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가격 급락.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지난장처럼 한 달에 300씩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출 빌린 게 지금 빌리면 3% 미만대에서 빌렸다고요. 지난장 때는 얼마? 기본 해망이 6%였어요. 금리가 만약에 다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자는 얼마가 뛴다? 곱하기 2 또는 곱하기 3이나 4. 왜? 이번 장은 뭐가 들어갔죠? 원리금 상환. 원리금 상환. 여러분들 원리금 상환을 들어갔잖아요. 보통 담보대출 받으실 때 몇 년 고중에 원리금 상환 들어가시잖아요. 몇 년 뒤부터는 원리금 상환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금리가 뛰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내야 될 이자는 3배에서 4배까지 듭니다. 제가 금리가 변환되지 않는 상태에 원리금 상환이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얼마가 뛰나왔더니 2.2배가 뛰더라고요. 2.2배. 원리금 상환만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대출금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대출금 3천만 원짜리였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 달에 10만 원 내던 게 20몇만 원 되더라고요. 이렇게 원리금 상환만 가지고도 이 정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다 대출 금리가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는 한 달 이자에서 3배에서 4배 낼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내실 수가 있다면 금융위기는 없습니다. 금융위기 없어요. 여러분 다 내실 수 있다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내실 수 없다면은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순간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이다? 다행히도 지금은 아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된다? 이건 누가 걱정할 문제다? 정부에서 걱정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없다? 저금리로 인하여 자가 점유가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가가 전세나 월세보다 유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편의 광고는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았죠? 예, 요거 끝나고 2편에서 조금 더 이어갈게요. 시간이 좀 된 것 같으니까 너무 길게 하지 않고 끊겠습니다.